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갈아타기 쉽게 하라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까지도 확대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추가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하늘의 핵지휘 통제소라 불리는 이른바 심판의 날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식사 정치와 구체화되고 있는 소록도 방문 계획, 그리고 이승기 사태로 불리는 연예계의 갑질 계약과 그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 보고가 아주 길게 있었는데요. 이자 폭탄을 맞아 신음한다고까지 평가되고 있는 2030 세대를 위한 대책들이 우선 좀 눈에 띄네요, 배 소장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힘들 수밖에 없는 연령대가 2030, 이 바로 연끌 투자, 비투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좀 손에 와닿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자 폭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에서도 이걸 연착륙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금융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지원 방침이 나온 것인데, 우리가 대환 대출할 경우에 DSR이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입니다. 그렇죠. 이 시점을 언제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대환 대출이니까. 그런데 기존의 대출 시점을 적용해 준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저금리로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2020년에 대출을 냈는데 이걸 다시 2023년도로 하면 갚아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걸 기존 원래 했던 그 시점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 네. 상당히 이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대책이 있지만 어쨌든 이 연끌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랴 이 부담이 큰 2030 세대에게는 특히 좀 귀가 뜨일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예. 자,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는 거의 다 풀었다. 이런 평가가 이제 어제 금융위 보고를 통해서 좀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좀 덜컹덜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용어 어렵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LTV, DTI, DSR입니다. 자, LTV는 뭐냐면 이게 실제 우리가 산 그 아파트의 이 건물에 해당되는 담보대출 비율이거든요. LTV입니다. 근데 이 LTV도 이 비율 자체를 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주겠다. 네.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그러면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더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손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DTI는 왜 손 안 봐줘? 이럴 수 있는데 네네. DTI는 여러분들 DTI 잘 생각해 보면, 자, L이 건물이고, 자, 그다음 우리가 DSR의 이 D는 부채입니다. 데트죠. 그다음에 이 DTI의 D는 소득이에요. 왜? 소득은 지금 별로 소득이 안 좋은데 소득까지 손댈 수는 없잖아요. 네. 소득을 가지고 이 소득에 대한 빚이 더 지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용 경색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금 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이 정도 손을 대는 정도면 상당히 풀어주면서 도움을 주는 접근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시장의 선순환에 이제 좀 기대를 거는 그런 분위기인데 대책은 나올 만큼 나왔다. 이런 분위기죠. 2월 난방비 고지서가 곧 나올 텐데 이게 더 큰 걱정이다 하는 그 전문가들 평가가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을 취약계층을 넘어서 중산층까지도 좀 늘려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난방비가 그만큼 굉장히 폭탄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지금 쉽사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와닿는 수치라는 거죠. 매달 받아보는 고지서에 작년보다 2배가 나왔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히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원래 수석비서관회의가 월요일에 있고 국무회의가 이제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걸 하루 앞당겨서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해서 긴급
상정 1,000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할 것을 대통령이 이제 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 800억에다가 1,000억 원 추가돼서 이제 1,800억이 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이전보다 이제 2배 정도 그렇죠.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도 또 이것을 중산층까지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서민층 지원은 네. 어차피 이게 선별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주자 네.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 너무 중산층에게도 이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런 지시를 내렸고 방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네. 당정간에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기가 퍼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금 당정이 네. 협력해서 마련 중이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네. 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도 예방해서 한미 동맹의 강력한 북한 대응 메시지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한미 공조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네네.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다, 방한을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른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E4B 항공기를 타고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카투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왔다는 것은 이 항공기 자체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실험 발사 도발 메시지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미 공조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대북에 대한 이 억제, 이 핵 억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긴밀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 대통령이 늘 가는 곳마다 핵가방이 따라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둠스데이 플레인이 있어야 거기서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 핵 조치도 실행은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이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는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제 기능도 있겠지만 이 항공기 자체가 핵으로부터 이 방어가 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공기 자체가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고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이 항공기 내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국방장관이 바로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통제가 다 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를 타고서 다른 항공기도 있는데 왜 굳이 이 항공기를 타고 왔을까? 그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비행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주는 메시지는 심대하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식사정치 2탄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1차 오찬에서 나온 소록도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여성 의원들과 두 번째 단독 오찬을 했습니다. 이번엔 예고한 대로 비례대표 의원들만 초청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여성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이제 총 21분이 계시는데 지난번 1월 2일에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오부 요인하고 주요 인사 200여 분이 참여해서 대통령 내외와 함께 신년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성 의원들한테 이제 관저도 새로 마련되고 했으니까 네. 한번 오찬에 초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7일에 10분 정도 초대가 됐었고 나머지 11분 그러니까 이제 전부가 다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11분이 이제 어제 함께 이제 오찬을 했었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짜장면을 곁들인
그 중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랬었죠. 하는데 예. 어제는 이제 메뉴는 아직 안 밝혀져 있고 또 나눈 대화 이야기도 뭐 금요일처럼 상세하게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전체 여성 의원들을 관저로 초대해서 오찬이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로도 많은 분들의 이제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전주의 의원은 그냥 식사하면서 주로 김 여사가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경청했다고만 일단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오찬이 주말을 끼고 보면 사흘 만에 아주 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 자체가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번 이제 10분이 모였는데 또 그 사이에 너무 시간 간격이 멀어지면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재빨리 그 예정된 일정을 빨리 소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금요일 모임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경청을 많이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네네.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이제 김 여사의 관저 식사 정치 뭐 이런 표현이 쓰이면서 좀 과도한 해석이랄까 좀 정치적 해석을 하려는 일각의 그런 그러네요. 시도가 좀 네네.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것을 정치 행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 과거 그 청와대 시절에도 영부인들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재계 10대 CEO급 인사들을 초대해서 뭐 인사 말씀도 하시고 그랬죠. 그런 것이 이제 네. 보도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비교해 본다면은 여성 의원들에 대한 스킨십을 대통령이 물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초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세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면 그게 네네. 결국 이제 대통령에게 공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이제 일반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이걸 뭐 진영 논리로 무슨 정치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어쨌든 조용한 내조는 좀 벗어나서 이 광폭 행보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만은 국정 동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이제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그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보자면은 주로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던가 네. 좀 사회에 그늘진 곳 이런 것을 좀 보살핀다던가 봉사 활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외교 무대에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또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지 여기다 진영 논리로 너무나 뭐 이를테면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뭐 기승전 김건희 이런 식으로 공격의 어떤 포인트로 삼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첫 단독 오찬 때 단연 화제가 있었죠. 윤 대통령 부부의 연애담인데요. 나 말고 누가 윤 대통령을 구제해 줬겠냐. 이 여자의 말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뭐 김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용한 내조라기보다 이제 성격이 전환된 거죠. 필요한 내조. 네네.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또 주제를 가지고서 내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또 여성들이 모였을 때 연애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할 거예요. 아니 김 여사께서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결혼했냐? 그랬더니 추운 날 다 해진 잠바를 입고 저 아니면 누가 구제를 해줬겠느냐. 그러니까 얇은 잠바였고 그러니까요. 또 그것이 그나마도 해졌더라. 이런 예. 일화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해진 잠바가 유행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솔직하고 정이 많다. 또 요리도 잘했고. 그러니까요. 네. 계란말이는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치찌개하고.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김 여사에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 첫인상과 여린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누군가 이 심리학자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5초 안에 인상에 대한 평가가 승부가 난다. 3초라는 말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좋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드는 최대의 그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런 내조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소록도 병원에 방문해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김 여사는 여기에 매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김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소록도 방문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제 소회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역 조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랬죠. 또 소록도는 또 특히 이제 병원 시설이나 요양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제는 실내 마스크도 이제 어제자로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록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이 김 여사의 행보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후보 시절. 그 영부인이란 말 이제 쓰지 말자. 그냥 대통령 부인. 그렇죠. 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상 무슨 그런 큰 역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연초에 대통령이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네네. 그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예. 그 실제로 뭐 그렇게 활동 영역이 있겠느냐 싶었는데 찾는 곳이 많더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서는 영부인이라도 좀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렇고 또 외교에서는 물론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좀 겸손하게 잘 하라라는 이야기를 당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김 여사는 또 과거에 또 본인 그 커리어가 있는 그 기존에는 없었던 커리어 우먼 영부인이잖아요. 전시 기획자로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UAE 순방 같은 데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모하메드 대통령 어머니를 만난다던가 모친. 네. 아니면 그 파티마 공주를 만난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인적 교류가 이후로는 이제 외교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보 또 그리고 다보스에 가서도 그 스위스 찌리히에 가면은 알베르토 자코메티 재단이 있습니다. 자코메티 유명한 그 전설적 미술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자코메티 전시를 또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었거든요. 했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시할 당시에도 전시 가액이 뭐 이걸 뭐 돈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보험 가액, 그 작품이 비싼 것들이 오면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 자코메티 전시가 우리나라 그 전시 기획 역사상 2위입니다. 2조 1,000억이었어요. 2조죠. 2조. 왜냐하면은 그 자코메티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늘고 긴 사람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사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네. 그렇게 돼 있는 작품인데 그게 이제 석고 원본을 청동으로 옮기는 건데 아시아에서는 그 석고 원본은 굉장히 그 부서지기가 쉽기 때문에 네네. 전시를 안 하다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가액이 높아졌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계기로 해서 쥐리히에 있는 그 재단을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 교류 차원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발전될 소지가 좀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좀 진정성 있고 네. 일관성 있게 진행되다 보면 국민들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록도 작은 사슴섬 참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섬이고요. 여기에 사연도 많고 이청준 선생의 소설로도 유명한 그런 섬 아니겠습니까? 이 소록도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요. 고 유경수 여사입니다. 당시 한센병 환우들이 고마움에 사과를 여사에게 건넸는데 유 여사가 그 사과를 서슴없이 덥석 먹었고 손을 어루만지며 환우들의 손 여러분 아시죠? 정담을 나눠서 온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마음을 뭉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록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유경수 여사일 거예요. 네네. 고유경수 여사가 떠오르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이 박영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우리가 이제 소록도 하면 한센병 한우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용어로 불렀죠. 예, 그건 네.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과를 받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성, 진솔성으로 딱 사과를 덥석 배어무는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봤을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냥 일회성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손을 어루만지면서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못하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쇼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금방 들통납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도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듣고서 소록도에 양로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실제 그게 준공이 됐는데 여차여차한 이유로 네. 우리가 다 알았으면 결국 가보지는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까지도 포함이 돼 있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피격 서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 여사는 이 피격 서거함으로써 안타깝게 소록소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소록도를 방문한 대통령 부인은 바로 고 이희호 여사인데요. 그 당시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이 직접 이희호 여사도 이제 현장에 가서 또 이 살피고 하는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 여사가 가야 하는 현장이었지만 실제 방문을 한 것은 이희호 여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23년 전이었어요. 네,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최초 방문의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되신 거죠. 그 2000년 5월에 최초로 사실은 방문을 했었다 그래요. 이제 소록도는 외로움의 땅이 아닌 희망의 땅,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냉대, 또 몰이해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한센병 환우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의료진들도 있습니다만 실상 여기서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를 뒷받침을 해주셔서 네네. 그 이효 여사가 그 이듬해인 2001년 이제 3월달에 기공식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또 10월에 완공이 되는 등 해서 실제로 영부인으로서 소록도 방문의 최초 기록은 이효 여사가 가지고 계신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 유경수 여사는 소록도 양로원이 세워지기 전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문세광에게 피격당해서 끝내 소록도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49년 전으로 가서 당시의 영상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때는 뭐 너무 어리셨을 너무 거 어려가지고 아닙니까? 제가 네 살 때라 기억은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이후에 저도 저 이제 장면을 봤거든요. 1974년 예. 8월 15일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어요. 네. 네. 저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8.15 기념식 현장 아니겠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이죠. 바로 저기에서 문세강 다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름일 겁니다. 네. 앞에 나왔던 박종규 전 경호실장이었고요. 결국 박정규 실장이 달려나갔지만 그 흉탄을 막지는 못했죠. 네.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쓰러졌고 그 이후에 바로 연설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유경수 여사 곁으로 가서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저 순간에 그 흉탄에 유경수 여사 쓰러졌고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소록도 방문을 약속했지만 결국 최초로 소록도 방문을 한 영부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전 부부 금슬은 유명했고요. 유 여사는 그런 모습과 금슬을 육성으로 여러 곳에 남겼는데 그중 하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생일을 한 번도 잊어버리는 일은 없으셔요. 또 전국사를 맡으시면서도 참 무척 바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잊어주지 않으셨다는데 항상 고맙고 그런 아내로서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 여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평소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청와대 안에 야당이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유경수 여사가 생전의 역할이 대단했다. 이른바 우리가 격동의 이 한국사를 분석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만나기 전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이던 시절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유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청와대 시절에 특히 이제 유경수 여사가 소외 계층을 많이 찾았다. 아까 소록도도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 5,000통에 달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민원들을 다 꼼꼼하게 챙겼어요. 그래서 이른바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쓴소리를 자세를 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말 계속 이 뭔가 고쳐야 된다, 여기를 좀 돌봐라, 저 야당의 이야기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던 거죠. 네. 남산에 가면은 남산도서관으로 지금은 변했지만 이게 옛날에는 유경수 여사가 세웠던
유경재단의 그 건물이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유경수 여사의 어린이 사랑도 유명했습니다. 당시의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벽천에 책이 없겠구나. 네. 이 부모님들이 일일이 참 경제상 이렇게 사줄 수도 없고 책을 못 보겠구나 해서 아이디어를 그런 데서 얻어가지고 한 3년 동안 책을 쭉 보내주고 있었죠. 네.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생활 또는 이렇게 자기 분에 맞는 생활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현실에 맞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론이 앞서기보다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유경수 여사의 생전 이런 여러 활동들을 모델로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의 행보에서 어떤 분야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평론가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다면은 영부인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면 아직도 아마 유경수 여사라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번 실제 조사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학처럼 긴 목, 그리고 또 올린 머리. 올린 머리죠? 또 네.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렇지만 늘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 그리고 또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유경수 여사가 아무리 그 영부인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전형이라 하더라도 네네. 시대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의 반세기 지났죠. 그렇죠. 네.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사실 과거 좀 권위주의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권위주의가 전부 해체되다시피 했고 네. 또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이런 것들도 어디 교과서에서나 있을 법한 좀 그렇게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인 케이스라 하더라도 그를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상에 맞는 그런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국민들이 그 역할에 거는 기대도 많이 네.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성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일관된 모습을 쭉 보여준다면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진정성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관심이 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많이 몰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관심이 큰 만큼 네네. 그 기대에 걸맞도록 진심이 어린 그런 활동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평론가께도 이 네. 영어로 퍼스트 레이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미국식 호칭이긴 하지만 이러죠.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뭔가 대통령이 챙기기 힘든 소외된 계층 또는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문화라든지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성격이 아까 전환됐다는 말씀들 필요한 내조. 그 필요한 내조를 대통령이 5년간 모든 분야를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가 더 챙겨서 특히 이제 여성 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해줬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유경수 여사를 반면교사에서 달라진 그 트렌드의 영역까지 변화된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책임과 임무가 김건희 여사에게 주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명 이승기 사태라고까지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도를 넘은 갑질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 간에 수익 미정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법적인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또 갑질 논란 그러면 주로 신인들이에요. 주로 신인들이나 이제 갓 데뷔한 아이돌 그룹. 그런데 이승기 그러면 우리가 누나라니까 다 알거든요. 네네. 그 노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연기죠. 예능 뭐 다 스타죠. 정말 뭐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이승기 배우가 자신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인 후크로부터 6년간 약 28억 원이 유용당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년간이 아니라 18년간입니다. 18년간 이 소속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정산된 음원 및 가수니까요. 그다음에 음반 수익금이 약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승기 이 측에서도 발끈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음원과 광고료를 내놔라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속사 전 소속사 대표가 돈으로 좀 만회를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예. 이승기 배우는 그걸 뭐 필요 없고 만약 그렇죠. 그거 준다 그러면 어디 기부하고 나는 예. 이 진상을 드러내서 예. 끝까지 이 실태를 밝히고 내가 받을 걸 받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실제로도 이것이 이승기 배우도 이승기 가수도 본인이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관행이라면 그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급을 받긴 받았습니다. 일부를 아직 다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중에 또 일부를 기부를 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또 이승기 배우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라면 불공정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승기 같은 그야말로 톱스타도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20년 가까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돌 스타 또 연기자를 꿈꾸는 전국의 수많은 어린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불합리와 불공정이 더 큰 문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승기 씨 정도면 우리 연예 방송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오랜 세월 봐왔고. 그 이승기 씨가 지금 나이가 어느새 36살이에요.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금 있으면 40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고등학생 때 데뷔했던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하시니까 저 역시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6살이면 18살에 데뷔를 했으면 데뷔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이제 딱 반반이에요. 그러네요. 그만큼 오래 연예계 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음원 수익을 100억 원을 한 푼도 못 받았어.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20여 년 세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야? 왜 진작 얘기를 안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예전에 방송계에서 많이 활동했을 당시는 더 훨씬 이전이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20여 년 전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고등학생으로서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정말 그 불공정하지만 그 관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 지배적인 오죽하면 뭐 노예계약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탑스타에게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화물노조가 화물연대가 네.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 를 안 하면서 중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태를 보는 와중에 제일 좀 지적되었던 점이 이를테면 비노조원들에게 노조원들이 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 이런 네네. 것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노사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제 이런 그렇죠. 지적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와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어떻게 보면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것처럼 연예계에서도 톱스타 또 일반 신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다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좀 없애야 된다. 사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네. 이걸 다시 되짚는 차원에서도 이승기 씨가 저는 아주 큰 공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본인의 이제 여러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더 알고 계시니까 이런 우려를 더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칼을 빼든 겁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일단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떤지 이건 이승기 뿐만이 아닐 겁니다. 배우뿐만이 아니고 가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연예기획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 장관이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관행을 파악하라. 먼저 알아야 되니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K 컨텐츠 산업이 정말 2023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도 네네. 이런 편법과 또 관행을 파악하는 사업 자체를 문체부에 2024년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법 제도화돼야 됩니다. 문체부와 함께 불공정 계약 행위 전반에 대해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라는 것도 공정거래위가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승기법을 이게 이제 가칭입니다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려면 물론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법 수요가 있는 곳에 법이 공급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몰랐으면 몰라도 지금 이미 백일화에 드러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예계 내부에서 이런 불공정한 미정산 이슈가 있다거나 네네. 혹은 갑질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화 시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승기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는 회계 투명성이죠. 그렇죠.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이것이 이를테면 엔터테이너에게 어느 정도 몫이 간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회계 내역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네.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아마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기 씨가 그 전 소속사 후쿠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거기를 나와서 이제 1인 기획사를 차려서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승기 씨가 또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 후쿠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거 정상금이다. 밀린 정상금이다. 50몇 억. 이렇게 냈다 하고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니까 나는 그 받은 돈은 나는 다 기부할 거야. 그 알려진 걸로 보면 그 액수는 터무니없이 작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가를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급하니까 그걸 이렇게 일부 정상금이다 하고 원치도 않는데 던져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승기 씨는 이거를 이제 기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또 실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소아병원에. 네, 지금 사실상 뭐 소아 청소년과가 뭐 없어지다시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료계 내부에 이제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그렇죠. 부족하고. 사실 이게 내외산소라 그래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어떻게 보면 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산부인과, 소아과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내외 산소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이런 사회적 관심을 모은다는 차원에서도 더 어린이 병원에 이제 기부를 한 것이 아닌가. 참 저는 이승기 씨가 용감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승기 씨가 쏘아올린 공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법률의 제정이라든가 혹은 연예 방송계 전반을 바꾸는 그런 큰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사실 얼마 전에 윤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뭐 노조라든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국가 보조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마치 ATM처럼 국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라는 네.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지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은 방송 연예계에 있어서도 이승기 씨의 이번 이런 기폭제와 같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 계속 여러 번 쓰신 표현, 쏘아올린 공. 얼마 전에 작고한 그 조세희 선생이 생각나는 그렇죠. 유명한 문구입니다. 네. 그 공이 이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승기 씨는 지난 연말 한 방송사의 연기 대상 시상식장에 머리를 깎은, 아까도 좀 보셨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깜짝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야 저렇게 이승기가 비장한
거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본인이 이거 연기 배역을 내가 승려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면서 이제 그 웃음도 자아내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연예계 후배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뼈 있는 말을 했죠. 그럼요. 이른바 뼈 때리는 발언을 이성기 씨가 했는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배역 때문에 이제 삭발을 한 것처럼 하는데 뭔가 결연한 의지가 드러난 것인가? 삭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종산 소장이 지금 이 머리에서 삭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네. 큰 충격이었습니까? 네, 네. 팬들도 사실상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네. 무슨 의미일까 했더니 후배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일은 이건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김현주 평론가께서 말씀하셔서 100억 원을 못 받았던 돈 50매덕을 받았다는 하지만 네. 아니 18년간 못 받았다 그러면 박영크께서 생각하실래 여기는 뭐가 또 발생할 수 아니 이자도 분명히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점을 지금 형사 고소를 한 상태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쏘아올린 이 이성기 가수 배우의 이 공이 정말 우리 공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공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연예계의 불공적 계약, 이른바 노예 계약이라고까지 불린 그런 것들의 관행이 뿌리가 역사가 꽤 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만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신인 가수 차원이 아닙니다. 이성기 씨의 경우처럼 조용필 가수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 이해되세요? 가왕 조용필.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가수 조용필은 바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27년 만에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에 이 조용필 가수의 이 음반을 거의 독점적으로 냈던 것이 지구 레코드예요. 근데 지구 네. 레코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노래에 대한 복제권 및 31곡입니다. 배포권을 원 저작권자인 가수 조용필에게 이전을 한다. 이런 이제 서류를 접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문체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이런 관행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소속사들이 정말 보수 자체도 이 정산을 지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이 유명한 소속 배우나 가수가 됐든 간에 유명하지 않았든 간에 어느 곳에든 간에 공정해야죠. 네. 불공정의 시정, 공정의 회복, 중요한 화두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초청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 때 이정재 배우와 나란히 서서 저 사진도 찍고 지금 뭐 이제 동영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새 이정재 배우 정말 세계적인 뭐 스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OTT 서비스로 정말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이제 그 공유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히트된 소재가 전 세계에 이제 히트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이제 훈장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이정재 씨도 물론이고 한동혁 감독도 그렇고 요거는 이게 그 이전에 송강호 배우. 예, 네. 칸느 영화제 직후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네. 작년에 박찬욱 이제 감독 뒤에 보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문학의 인사들이 정말 세계에서 큰 공로를 세웠을 때 국가에서 이제 인정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이런 자세는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송강호 배우나 혹은 뭐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정재 배우, 뭐 황동혁 감독 이런 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임에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뭐 예전에 어렸을 때는 뭐 홍콩 배우나 할리우드 배우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을 버는 그 수입의 액수가 뭐 정말 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탑스타들도 네네.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이를테면 후광을 이제 누리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분들 탑스타는 전체 연예 예술계를 보자면은 0.1%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90, 뭐 8, 9%는 네. 어려운 분들이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문화예술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복지 정책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말씀대로 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로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예술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 우리의 스타가 된 예술인들은 빛나는 거죠. 또 재정적으로도 또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의 99%일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여기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은 예술 활동을 더 이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천명한 내용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는 않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른바 근본적인 예술인 이 복지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술활동 증명을 간소하겠다. 당신 예술인 맞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간소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것이 또 복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다음 그동안에 너무 이 대상자가 좀 협소했어요. 네네. 적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사실 거주할 공간의 안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뭐 예술인 마을이라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말하는 취약한 빈궁한 예술인들이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예술인 대상 맞춤형 공공 임대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묵묵히 이 K 콘텐츠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소속사의 정산 지연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탈북 고위외교관 1호인 고영한 부원장과 함께 김정은의 폭로로 화제가 되고 있는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